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한당 김중현입니다. 땀이 많이 나서 다한당인가요? 송강호 씨가 네. 넘버 3라는 영화에서 불한당을 설명하면서 아니 불, 땀한, 땀을 흘리지 않다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달을 불한당이라고도 한다. 안일불,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저는 땀이 너무 많이 많이 나니까. 나고요. 다한당. 여름이기 때문에 네. 또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에서 혼자 다한당. 다한당으로. 자, 오늘 송강호라는 주제입니다. 송강호 네. 씨는 사실 뭐 그야말로 거대한 산맥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한국 영화의 얼굴이기도 해서 사실은 이 주제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준비해왔던 저도 뭐 언젠가 한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뭔가 개봉하면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죠. 바로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국 영화의 얼굴, 송강호라는 바다. 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사실 송강호 씨의 영화 중에 한 두세 편을 처음에는 이렇게 다뤄볼까 했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대표작이 많고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줄일 수가 없어서 차라리 바꿔서 송강호 씨의 가장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는 10개의 장면을 한번 네. 꼽아보자. 이렇게 해서 순서 없이 역순으로 가장 최근 것부터 과거의 작품들까지 오늘 10장면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나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야? 헝그리 정신. 그림자 넘어왔어. 남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반갑습니다. 송우성입니다. 지금 송강호라는 배우를 우리가 관객들이 인식하기 시작된 게 올해가 딱 20년 됐습니다. 네, 네. 20년 전에 초록물고기, 그다음에 넘버 3 이후로 그다음부터 이제 수많은 송강호 씨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데뷔는 그 전해예요. 96년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인데 거기서의 송강호 씨는 본격적인 영화 연기를 했다라고 사실 보기에는 배역의 비중 같은 게 워낙 적어서 약간 그 역할은 엄마 친구 아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 앉아요. 그림 보고 어찌됐건 그 스타트부터 시작하면 지금 올해 딱 20년이 됐다. 그래서 그걸 결산하기도 굉장히 좋은 순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여 년간 한국 영화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정말 뭐 산업적으로나 영화의 작품으로나 굉장히 큰 발전을 했는데 20년간 이런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영화인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감독들도 있고 제작자도 있고 배우도 있는데 지난 20년간 그 한국 영화 전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만 꼽아라? 저는 송강호 씨 같아요. 네. 배우 감독을 통틀어서 그 정도로 한국 영화의 그 자체로 얼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연기를 하는 배우가 예술가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가끔씩 그 사실을 잊어요. 왜냐하면 연기라는 것이 너무 대중적이고 또 연기를 잘하고 또 이런 분들이 스타가 되기 때문에 스타와 뭔가 예술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게 되는데 연기가 예술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송강호 씨를 봐라. 연기라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가다. 연기자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송강호 씨가 그동안 이렇게 쭉 해온 영화들 보면 사실은 그 한국 영화의 가장 뛰어난 감독들이잖아요. 봉준호, 박찬욱, 김지훈, 이창동 이런 감독들인데 그런 감독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에 다 거의 예외 없이 송강호 씨가 가서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런 감독들과 송강호 씨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어떤 한국 그 일반적인 영화들의 그런 굉장한 그런 수준 제고가 있었던 네. 거죠. 작가들은 모든 작업을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텐데 감독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은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걸 표현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송강호 씨를 데려오고 싶을까? 네. 그리고 송강호 씨에게 가는 러브콜이 얼마나 많을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상상도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은 또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감독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송강호라는 배우를 보면 특이한 게
연기를 이렇게 보통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어서 연기하는 방식이 있는데 송강호 씨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송강호라는 개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흔히 생각하면 좋은 연기라 하면 자기를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텐데 그 개인이 남아 있으면 영화를 볼 때마다 그 개인이 보이니까 나중에는 지겨우실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지겨워져 이상하게. 왜 그럴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광주 don't worry I best driver. 송강호 씨를 볼 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 배우가 어떤 연기를 잘하기 위한 뭐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스타일이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인물 속에 완전히 몰입되는 어떤 진심이라든지 몰입의 강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어떤 최적의 상태에 항상 위치에 이 배우의 연기가 놓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송강호 씨는 굉장히 뛰어난 테크닉 연기를 할 때조차 거기서 이 배우 속에 완전히 들어간 어떤 그런 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정반대로 와 저것은 완전한 몰입의 순간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조차 그런 연기를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배우로서의 송강호라는 존재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야기하면 사실 송강호 씨가 2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는 그 넘버 3의 기념비적인 그 코미디 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사실상 최고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송강호 씨의 연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제 코미디 연기만 예를 들자면 코믹 연기를 사실 한국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배우일 텐데 지금 아무도 송강호 씨가 코미디 연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초기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코미디 연기라는 것도 송강호 씨 연기를 가만 보게 되면 초반의 코미디 연기는 일종의 개인기였습니다. 넘버 3처럼. 내 말 토다 저는 배반영이야 배반영 배신 배반영. 근데 지금의 코미디 연기는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기에서 뉘앙스로 점점 연기 스타일이 변해오게 되는데 뉘앙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로 하기 굉장히 어려운 뭐 리듬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송강호 씨 연기가 어느 순간부터 확 바다를 만나서 넓어진 것 같은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굉장히 경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연기를 보여주는 대배우가 아닌가. 오늘 저희가 뽑은 송강호 연기 베스트 10을 보시면 어쩌면 송강호 씨의 연기가 개인기로부터 뉘앙스로 그렇죠.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어떤 역을 최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어떤 역을 맡았는데 몸무게를 20몇 킬로를 줄였다든지 로버트 드니로가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하기 위해서 뉴욕 택시 드라이버로 실제로 몇 달 동안 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비적인 어떤 와 배우가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네, 요즘 말로 이제 흔히 입금 전과 입금 후로 나누는 그런 방식이죠. 그렇죠. 입금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근데 송강호 씨는 이런 것이 역시 물론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런 연기를 맡았다고 해서 택시 운전사 생활을 여러 개월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막 줄마다 줄쳐가면서 분석한 것을 깨알같이 적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역을 맡았을 때 원작 소설이 있으면 원작 소설도 안 읽을 때도 많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배우의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것을 읽거나 습득하게 되면 거기 어떤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연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이제 현장의 역동성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어떤 본인의 해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연기를 하는 거지 기능적으로 막 조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연기가 아니다. 네. 현장에서 역동성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앞쪽이 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도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죠. 다만 송강호 씨는 정반대편에서 굉장히 훌륭한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강호 씨에 대해서 제가 참 놀라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송강호 씨에 대해서 감탄한 게 20년이 됐는데 이쯤 되면 아무리 뛰어난 예술가라 하더라도 소설가든 아니면 화가든 뭐 연기 예술가든 누구든 간에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배우의 정점을 우리는 과거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송강호 씨의 가장 최근 새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특집 물론 마련한 것 자체가 택시 운전사 개봉 때문에 맞춰서 했지만 가장 최근 세 편의 영화가 뭔가 하면 밀정, 차도, 변호인이에요. 세 편 다 송강호 씨 연기가 기가 막힌 영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20년을 연기했고 이렇게 훌륭한 연기들로 거대한 족적을 남겼는데 아직도 최선의 연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이 있죠. 자,
야, 이렇게 뭐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네, 예. 감탄하신 게 느껴집니다. 그쵸? 20년 동안 계속 감탄해 네. 왔다가 네. 막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생생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제 1분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도 네. 정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배우 특집을 하는 게 몇 번 있잖아요. 네. 하정우 씨를 한 적도 있고 네. 그럴 때마다 굉장히 편했습니다. 배우들이 작품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하지만 송강호 씨를 하는데 어제 죽겠더라고요. 그렇죠. 작품도 많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양으로 승부해야 되나 라 생각을 하고 양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을 네. 제가 하면서 송강호 씨의 모든 영화를 다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화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영화 속에 제일 좋은 대사가 뭐였나. 일반적으로 좋은 대사도 있었지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대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사들을 쭉 모아보니까 송강호 명대사사라고 이제 마지막 사는 역사사자죠. 대사의 사. 네. 네. 이렇게 모아보니까 송강호 씨 대사가 결국에는 한국 영화의 역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네. 송강호 씨의 특징이 굉장히 평범한 대사를 자기만의 톤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대사들을 쭉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영화를 봤고 보지 않았고 한국 영화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을 안 했어요. 신우 씨와 그래요? 어디 아파요? 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네네. 우선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돼지고물에 빠진 날에서 네. 담배를 피러 나온 송강호 씨가 이제 친구에게 네. 약간 건들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응? 얼마나 됐냐? 이때 사실 연기가 그렇게 특출나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때부터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 초록물고기에서 약간 양아치 같은 깡패 같은 역할로 나와가지고 너 나를 몰라. 알아요. 저씨 그럼 알미.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간 시점이 저 때였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가 바로 그 유명한 이거 해주세요. 네, 내 말에 토다는 새끼가, 오, 네. 잘하시는데. 네. 너 존슨? 로스 존슨? 뭐 이렇게 나 최영이야 이거. 잘하시는데요? 네. 네. 아니 존슨? 유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그러면 이봐 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최영이가 딱 잡아 그냥. 무조건 딱 잡아. 이 넘버 3 연기를 다시 봤는데 네. 정말 놀라운 개인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개인기를 따라하게 됐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쭉 보시면 되는데 네네. 특이한 점 또 하나가 밥은 먹고 다니냐가 두 번 있습니다. 네. 푸른 소금과 살인의 추억. 아, 밥은 먹고 다니냐? 푸른 소금에서 신세경 씨한테 문자를 보내는 장면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문자를 보내는데 살인의 추억을 패러디하면서 저 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겠죠. 이 대사를 워낙 유명하니까. 두 번째로 쓰게 됐고요. 네. 최근에 이제 대사를 적다 보니까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송강호 씨의 밀도를 제가 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느슨하게 연기를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뭔가 타이트하고 네. 사람들이 옥죄는 것 같은 네. 그런 긴장감 있는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글씨를 작게 촘촘하게 쓴 어떤 비주얼의 네. 폰트도 작아지고 그렇죠. 줄간 간격도 좁아지고 네. 그런 흔적이고요. 네. 이렇게 줄여놓은 것도 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네. 차마 말할 수 없는 어떤 송강호 씨의 감정을 이 말줄임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Thrown like a star in my vast open my eyes to take a peek. 손님을 두고 왔어. But I was by the sea, gazing with tranquility. Just then, when the hurdy-gurdy man came singing songs of love. Then, when the hurdy-gurdy man came singing songs, hurdy-gu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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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dy-gurdy. 네, 먼저 역순으로 오늘은 10편의 영화를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10편 꼽는 것도 힘들었어요. 네. 우리가 회의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글쎄, 거의 처음 아니에요. 처음으로 회의를 했어. 네, 회의를 이걸 하면서. 빼자, 이걸 넣자 해서 네. 약간 의견차도 모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괴물도 빼게 됐고 네. 많습니다. 네. 빠지게 된 게. 그렇게- 초록 물고기도 빠지게 그 됐고. 빠진 것들은 저희가 한번 다뤘거나 네. 어쩔 수 없이 좀 밀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싶네요. 네네. 오늘 송강호 씨의 연기를 이렇게 10개의 장면으로 저희가 꼽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말이나 또 클라이맥스나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장면들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좀 먼저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자, 그럼 역순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가장 최근 작품이 밀정이었습니다. 네. 밀정에 있는 최고의 장면. 네. 저는 외국의 스파이 영화, 아주 좋은 스파이 영화로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가 있다면 네. 한국에는 밀정이 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스파이 역할에서 네. 그 스파이 영화라는 건 어떤 국가의 내밀한 측면을 바라보게 하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연기를 가장 완성도 있게 빼어나게 해낸 사람이 바로 송강호 씨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의아하게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제목이 밀정이에요. 그다음 영화의 어떤 이야기의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뭔가 하면 그는 과연 어느 편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양쪽에서 다 중요합니다. 일본 그 경찰들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은 믿기가 어렵고 반대로 의열단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떤 편인가라는 건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미스터리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예, 압니다. 그 조혜령이랑 수학교 동창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애초에 우리가 그냥 장르적으로는 궁금한 건 인물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그 궁금증이 대체가 됩니다. 어떤 걸로 대체가 되냐면 그 인물의 내면에 대한 궁금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인물의 마음은 왜 흔들리거나 바뀌게 되었을까라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송강호 씨랑 너무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거고요. 최고의 장면으로 뽑고 싶은 것은 역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입니다. 네. 재판 장면이 사실 송강호 씨에게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았지만 네. 피고인으로 서 있던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변호인으로 서 있던 장면도 있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장면은 피고인으로 서 있었던 장면이었죠. 이 연기가 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그 긴 법정에서 본인의 마음을 수료하는 장면이 있는데 진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겉으로 말한 것과 속갯말의 맥락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상황에서 자기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말이 있을 것이고 속에 자기가 감춘 진심이 있는데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공유 씨가 있단 말이에요, 법정에. 그랬을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라는데 어떤 배우는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 들리는 말을 양식적으로 과장을 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바깥에 들리는 말에 중심을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배우는 사실은 내 진심은 이거야 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드라마적으로는 더 중요하겠죠. 송강호 씨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영화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이 앞에 한 말도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본심도 아니고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연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 있는 그 지점이 너무나 입체적이고도 훌륭해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인물의 모든 것을 저 말로 다 알 것 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고요. 私は大日本帝国の警察として最善を尽くしただけです。私は嫌いしたんではありません。義務時の領収としただけで彼のどうしても友人でもありません。 이 연기가 정말 복합적인 게 관객도 속여야 되거든요. 관객을 속인다는 그렇죠. 것은 네. 아까 제가 대사로 보여드렸지만 나는 의열단원이 아닙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송강호라는 사람이 의열단원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지점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배우 혹은 극 속에서 사람들도 속이지만 관객들도 속여야 되는데 그 와중에 본인의 진심은 드러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연기인데 그걸 보고 있으면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장면에서 이제 인물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앞에 흘리는 눈물과 뒤에 흘리는 눈물의 맥락이 다릅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정말 기념비적인 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当に悔しいです。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이 영화 속의 송강호 씨는 이 중앙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의열단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뭐 이쪽의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인물의 순간순간의 감정보다는 이 20년대 경성 혹은 거기에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찰로 살아가야 되는 한 인물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어떤 탁한 맥락 전체를 이 인물이 연기를 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원형적인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이 설득이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사실 밀정에 이렇게 묵직한 연기의 장면도 있지만 저는 초반에 공유 씨가 술을 마시다가 공유 씨가 아유 감성이 좋아. 뭐 나중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폐병쟁이 시인이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 하죠. 순사가 안 됐으면 폐병쟁이 시인이 됐을 사람이야. 저드시오. 아이, 마셔야겠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기는데 웃기죠. 저 연기는 정말 송강호 씨밖에 못할 것 같은 그렇죠. 그 짧은 네 글자로 사람들에게 이상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그런 연기였죠. 근데 그 연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합적이 되었다가 재판정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 연기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침전해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 나는 그렇게 살기 싫소. 아비를 살려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두 번째 장면은 사도의 한 장면입니다. 송강호 씨가 이렇게 분장을 많이 했던 적이 있긴 있었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분장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송강호 씨가 나온 가장 노역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생각했던 우연이 있습니다. 말론 브랜도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대부에서 연기일 텐데 네. 그때 말론 브랜도 나이가 47살이었어요. 근데 노역을 연기한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분장들도 했겠지만 말론 브랜도에서 대부를 연기한 그 돈 콜레오네를 연기한 말론 브랜도의 핵심은 저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And if by chance an honest man like yourself should make enemies, then he would. 네.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도에서 영조를 연기한 이 송강호 씨의 연기 핵심은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네. 탁하고 피곤하게 갈라진 37년간 그런 노역으로서의 목소리인데 이제는 왕이 무엇인지 신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송강호 씨가 이 영화를 찍을 때 47살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약간의 당연히 우연인데 이런 또 기막힌 우연이 있네요. 뭐죠? 제가 지금 감기 약간 걸려 있는데 제가 지금 47살이거든요. 이 목소리가 어쩌면 필연적인 말론 블란드와 송강호를 잇는 그런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47살? 이 영화에서 뭐 가장 최고의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대부분 다 이 장면을 네. 꼽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는 이 장면 보다가 극장에서 좀 희한한 그 경험을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송강호 씨가 너는 미쳐서 할 때 미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목소리 꺾이죠. 너는 미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약간 웃겨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상하게 내 마음의 그 심장에다가 분필을 긁는 것 같은 이상한 파열음 같은 게 느껴지면서 감정이 한꺼번에 고양이 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상한 그 발성의 힘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기묘한 순간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그 장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술과 정서가 최적으로 결합된 네. 최고의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죽인 아비로 기록될 것이다. 나는 미쳤어. 아비를 죽이면 광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금 전에 그런 분필 이야기를 하셨지만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심금을 울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심금할 때 금이 이게 현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음의 현이 그 순간에 톡 올이 나가서 소리가 이상하게 틱 하고 나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당시 영화를 보는데 정말 소름이 쫙 끼쳤던 그 장면을 보면서 거기다가 또 배우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진짜 비클로즈업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근데 그런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 영화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잖아요. 이준익 감독은 어찌 보면 역사를 다루긴 하는데 역사보다 인간이 더 중요했던 감독인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 영화 역시 왕이라는 사람을 다루고 있지만 그 왕보다도 한 명의 아버지로서의 그렇죠. 감정이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이 순간만큼은 정말 아버지가 왕을 이겨버린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삑사리가 네. 날 수밖에 없지 않나 마음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강조하는 게 영조면 사실 조선시대에서 가장 그 재임 기간이 길었던 왕이기도 하고 네. 또 그다음에 뭐 조선시대에서 18세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 같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왕의 어떤 위세 같은 걸 강조할 수 있을 텐데 송강호 씨는 이 연기를 하면서 핵심을 왕으로서의 그 막강한 파워가 아니라 정반대로 아버지로서의 약함을 강조하는 식으로 연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다면 왕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 수 없었던 것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그 인물, 영조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앞에서 보여주는 그 탄식과 무기력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연기가 거의 이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슬처럼 그 무력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소름이 끼쳤던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국밥을 전구지는 말이래 맛있어. 동네 여산지 좋은 집으로 사가고 좋겠네. 내고 몇 번 한다고 바뀌는 그런 말랑말랑한 세상이야. 빨리 도망쳐. 내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집은 말게 아니라고 말 좀 해주라. 뭐야, 상처 먹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변호인에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순인데요. 네, 송강호 씨 명연기하면 아마 동영상 제작 사이트 가면 이 연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안 봤는데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연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 연기를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놔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설득되고 이 앞의 이야기를 모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영화에서 연출 자체가 배우로서의 송강호 씨의 그런 어떤 굉장한 설득력과 에너지와 분노를 보여주는데 모든 것이 집중된 그런 장면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요구되는 진짜 홈런을 쳐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진짜 홈런을 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가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 장면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경우죠. 상대 배우가 또 굉장히 훌륭하게 연기도 하기도 했는데 곽도원 씨가 계속 하면서 당신은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니까 국가 반말로 압니다. 해, 반말로. 그렇죠. 모든 관객들이 저 자식은 뭐야? 반말로 이렇게 일부러 감정을 뭐, 느끼게 만들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본분에 거죠. 이제 불을 지르는 거죠. 그랬을 때 압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2항을 얘기해서 주권 재민의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가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을 보면 일단 조명 자체가 로키 조명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음영 같은 게 굉장히 강한데 그 정면이 아니라 굉장히 큰 빅클로즈에 가깝지만 그것도 측면에서 찍지 않습니까? 그 송강호 씨 얼굴 자체가 주는 굉장한 입체감과 파워가 있고요. 거기서 또 목소리를 토해낼 때 진짜 저런 게 사자후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변호인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 변호사의 그 인간미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동물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이 변호인에서 앞부분의 송강호 씨 연기는 저는 약간 정이 많은 너구리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약간 느물느물한데 그것이 너무 인간적인 그런 연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뭘로 느껴지냐면 정글을 어슬렁어슬렁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자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더 파워를 갖는 이유는 앞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민으로서 어떤 가장 최소한의 그런 것이 없을 때 터뜨리는 어떤 사자후 같은 것인데 그 장면에서 그 모습을 보면 와, 배우가 쌓고 쌓은 에너지를 터뜨려서 발산할 수 있는 거의 극대치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전 그 영화에서 자세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쪽에서 송강호 씨의 연기는 약간 그 어깨를 약간 움츠리면서 선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자를 취할 때는 몸이 앞으로 기웁니다.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약간 정말 표범이나 사자나 이런 야생 동물이 먹이를 삼키기 위한 그런 자세를 취한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릴 장면은 박쥐에 있습니다. 네, 제가 박쥐를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있죠. 그리고 박쥐를 다루면서 최고의 장면을 뽑을 때 저희가 이 장면을 둘 다 이 장면을 뽑았었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뭐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송강호 씨 최고 연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 징글징글한 그런 뭐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 태주를 살해하게 되고 현상현이라는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태주로부터 이제 피를 흡혈하는 장면, 그 장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흡혈하는 그 자세가 저는 정말 놀라운 자세인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피와 태주의 피가 순환하게끔 만들어서 그 자세 자체를 일단 보고 있으면 몸을 잘 쓰는 배우이기도 하구나. 송강호 씨가 그런 자취감을 찍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의 송강호 씨가 너무 탁월하다고 느껴지는 건 이 현상현이라는 인물이 일단 이름이 회문이잖아요. 네. 현상현에서 이름이 거꾸로 하나 똑같은 이름인데 회문처럼 어떤 것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속에 어떤 내면 같은 것이 이렇게 한몰이 되어서 마침내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블랙홀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런 블랙홀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처연한 텅 빈 표정 같은 게 있는데 조금만 줘. 난 이제 수사 다니고 싶어도 아니에요. 이 영화는 연기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옥빈 씨가 더 해낸 것과 송강호 씨가 덜어낸 것이 이 영화 속에서 최상의 결합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둘 다 이제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게 되는데 그 장면 중에서도 최고의 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장면이 아니겠는가. 네. 그 말이 어쩌면 그 장면을 설명해 주기도 하네요. 피가 도는 게 하나는 더해지고 그러네요. 하나에서 빠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네. 그 방식 자체를 연기로 볼 수도 있고 그 장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이 순환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그 장면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끊어진다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이 영화 속에서 송강호 씨는 어떨 때 보면 로봇 같고요. 어떨 때 보면 악마 같고 어떨 때 보면 천사 같고 또 어떨 때 보면 이 징글징글한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데서 너무 괴로워하는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장면에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들었고. I want it now. I want it now. Not the promises of what tomorrow brings. But I want more than I can give. Just trying to forget. 그 다음 뽑은 작품은 미량입니다. 네, 저 미량의 핵심은 바로 헤어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흔히 봐왔던 네.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이 흔히 할 수 있는 2대8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네. 촌스러운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죠. 미량은 사실 송강호 씨의 최고 연기 세 편을 꼽아라 해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정말 뛰어난 연기에다가 영화이기도 한데 근데 미량에서 송강호 씨 연기가 왜 훌륭한지를 말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화들하고 달리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훌륭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다른 영화랑 달리. 그 다음에 다른 영화에서 저희가 지금 훌륭한 연기라고 지금 예를 들었던 그 연기들은 액션 연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훌륭한 건 리액션이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리액션이 훌륭한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핏 봐서는 밀양에서의 송강호 씨 연기가 뭐 그렇게 훌륭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 영화에서 밀양에서의 송강호 씨를 보면 그 자체로 전도연이라는 캐릭터가 활동할 수 있는 혹은 그 전체의 어떤 세계의 축이 되는 사실상 환경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환경을 제공하고 그것 자체로 영화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정말 굉장한 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변호인 때 자세를 얘기했지만 이 영화도 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송강호 씨의 자세는 대부분 포스터도 약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서 앉아있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을 얼굴을 봐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등을 토닥여주는 자세 같은 게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명대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신혜 씨 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왜 그런지를 물어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고의 장면을 꼽기가 참 그래서 어려운데 제가 고른 최고의 장면은 뭔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 이 신혜가 너무 괴로운 거죠. 아이를 잃고 나서 그 참담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데 원래 종교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의 간판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기라도 어떻게 마음을 의탁해 볼까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송강호 씨야 뭐 그냥 뒤에서 엉거주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이제 신혜가 앉게 되면 신혜 옆에도 못 앉아요. 뒷자리에 앉습니다. 바로 뒤에 앉게 되는데 근데 신혜는 앉자마자 거기서 어떤 눌렀던 자기 마음의 그런 것들이 꼭지가 터져서 처음에는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그 뒤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그랬을 때 영화는 너무나 흥미롭게도 이 상황에서 신혜의 그 통곡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좌석에 앉아있는 신혜와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인물을 같이 보여주게 되는데 그 뒤에 앉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보는 관객의 마음이기도 하고 감독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뭐 이 영화에서의 전도연 씨는 뭐 전도연 씨 모든 영화 중에서 거의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니까 정말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깐네에서도 여우주연상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뒤에서 묵묵히 받아주면서 그 당혹감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부터 시작해서 당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저럴까까지 그 간절함과 당혹감 사이에서 정말 굉장한 리액션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 영화에 이 장면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가게 되면 유괴범을 면회 갔을 때도 역시 똑같이 뒤에 병풍처럼 앉아만 있어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 전도연 씨가 마음껏 터뜨리는 정말 몰입 그 자체를 보여주는 엄청난 연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어떤 그 자체로 이 세계의 어떤 뭔가를 그대로 주면서 감싸게 되는 그런 굉장한 리액션 연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창동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 게 송강호를 병풍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도 역시 송강호 씨가 병풍으로 내 뒤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연기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또 송강호 씨가 일반적으로 안경 쓰고 영화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 영화에는 또 안경 쓰고 나오니까 헤어스타일과 안경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금태 안경과 이상한 헤어스타일. 그게 하나의 일체된 어떤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밀양 스타일일 거예요. 네. 날씨 좋다. 6번째로 저희가 또 보여드릴 장면은 우아한 세계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긴 하고 송강호 씨의 약간 좀 뻔한 연기가 아닌가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몇 장면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대중적으로 참 강력한 부분이 있었죠. 네, 초반에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초반에 오달수 씨와 밥을 먹으면서 약간 장난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생 둘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하면서 웃고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장면 보고 있으면 누구든 웃음을 이렇게 머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뭐 두 분이 워낙 친하기도 하고 또 두 분이 워낙 그런 얘기를 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뽑은 최고의 장면은 뭐 이 장면일 수밖에 없고요. 이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텔레비전으로 네. 보내온 그 네. 영상을 보면서 라면을 먹다가 네. 팽개치는 장면. 뭐 먹는 장면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이게 라면 CF도 힘들겠지만 네.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장면은 먹으면서 감정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또 택시 운전사를 봤잖아요. 네, 네. 택시 운전사에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주먹밥하고 국수를 먹는데 네. 이 장면이 어쩌면 라면 먹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라면을 먹으면서 어느 순간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다가 그 아까운 라면을 TV를 향해 던져버리는 그런 장면. 라면을 던지기 직전에 이제 울죠.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울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배우들은 이제 우는 장면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어떤 특정한 그 장면들이나 연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송강호 씨는 특정한 우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네. 우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택시 운전사에서도 울기도 하고 다 울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사에서 송강호 씨가 정말 울 때에 너무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은 눈물이 떨어질 때가 아니라 눈물이 눈에 가득 고여 있는 거, 근데 떨어지지 않았는 순간, 그렁그렁한 순간, 그 순간이 제일 슬프거든요. 근데 이 우아한 세계에서의 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우는 게 한편으로는 막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흐느낌에 가까운 그런 어떤 탄식에 가까운 그런 울음을 이제 울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대중적으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집어 던진 다음에 프레임 아웃합니다. 그래서 이제 TV 모니터에서는 그 장면이 흘러나오고 있고 가족들의 그 다음에 바닥에는 라면이 널브러져 있는데 잠시 후에 또 들어와요. 프레임으로 들어와서 그 라면을 치웁니다. 치우다가 또 신경질이 나거든.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짜증을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나 이제 리얼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 것 네. 같습니다. 제 연기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연기라는 게 운다, 슬픈 감정과 운다라는 게 1대1로 조응을 하면 너무 단순한 연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슬프다. 근데 이게 수많은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는 걸 수도 있고 뭐 통곡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흐느낄 수도 있고 눈물이 뚝 떨리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되 수많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연기는 많은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장면에서 입고 있는 옷이 뭐 러닝 셔츠에다가 네. 또 반바지인가요? 팬티인가요? 그렇게 네, 입고 있어서 그 장면으로 또 가뜩이나 추레한데 또 이런 연기를 또 하게 되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은 너무 좋고 넓은데 혼자서 있어야 되는데 옷은 반바지에 런닝이고 먹는 건 먹는 건 또 라면이고. 라면도 또 이렇게 냄비째 먹는 것도 아니라 작은 이렇게 또 밥 공기에다가 네. 먹게 되죠. 네. 남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고정 개판이야 지금. 왜 잠깐에 와보냐?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밥은 먹고 다니냐? 잊지 못하네. 7번째 영화는 이제 살인의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역시 살인의 추억에도 뭐 송강호 씨의 가장 뛰어난 연기가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장면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맨 마지막 그 정면 응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영화의 전반부는 또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믹 연기를 고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 연기를 하나 고른다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 장면 아닐까 제가 싶습니다. 명대사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 한 줄의 대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떠올리고 이 대사를 떠올리면서 송강호 씨의 그 슬프지만 분노에 가득 차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 그 표정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 속의 송강호 씨 얼굴이 어떤 영화보다 통통해요. 네. 그렇게 만드셨는데 만두 씨. 네. 그렇죠. 이름이 박두만인데 그렇죠. 만두를 거꾸로 해서 만들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근데 이 인물은 애초에 얼굴을 보기만 하면 자기는 범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밥은 먹고 다니냐 장면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과학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할 땐 범인이라고 생각한 그 박해일 씨 얼굴을 왼손으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하죠.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자기가 공언한 것하고 달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탄식이 내뱉는 말이 밥은 먹고 다니냐?
저는 지난 한 20여 년간 본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최고의 대사는 이 대사 같아요. 네, 저 역시. 아, 그러세요? 네. 네. 정말 굉장한 대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무것도 아닌 대사예요. 야, 밥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대사를 수많은 감정을 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대사도 좋지만 이 대사를 표현하는 또 그 연기자와의 호흡도 대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사야말로 한 20년을 대표할 만한 그런 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물의 모든 그 심정적인 그 심리가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밥은 먹고 다니냐 하면 상대에 대한 멸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에 대한 연민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대사를 송강호 씨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실제 시나리오에 원래 있지는 않았던 대사라고 하는데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그것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연기한 것이 굉장히 뛰어난 건데 또 하나는 이 송강호 씨가 가만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왼쪽 눈, 오른쪽 눈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송강호 씨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송강호 씨의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 눈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차이가 굉장히 입체감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더군다나 이 영화처럼 클로즈업에서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말을 탄식처럼 내뱉을 때 그 얼굴이 주는 굉장히 강렬한 페이소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와 영화 속의 어떤 장면의 의미와 이런 걸 포함해서 그 장면의 연기는 진짜 훌륭한 명연기인 것 같습니다. 송강호 씨의 연기가 놀라운 게 코미디와 감정 연기가 다 되기 때문에 네. 감독들이 대부분 앞부분에서는 송강호 씨를 코미디 연기로 그쵸. 써먹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앞쪽에서 그 브리핑하는 장면은 정말 웃기잖아요. 12일, 16일 그 양일간에 12시 12월 16일 12월 맞선을 받지 않아? 그런 장면을 앞쪽에 쓰기 때문에 후반부에 더 강한 감정적인 고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힘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조차 지금 말씀드린 이 절절한 장면조차 그 시작 부분을 보면 외국에서 자료가 날라오는데 영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약간 코믹한 뉘앙스로 그렇죠.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도 심지어 그런 부분들이 살짝 들어가 있기도 하죠. 네. 여덟 번째 영화는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네. 제가 코미디 잘한다는 말씀을 들으자마자 복수는 나의 것이 나오네요. 여기는 코미디가 한 번도 안 웃죠? 거의.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그 있지만. 자체로 코믹 연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영화에 이상한 유머가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이 복수는 나의 것은 그때까지의 송강호 씨를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송강호 연기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괴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걸작인데 이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이제 수많은 연기들이 있을 텐데 초반에 이 인물과 뒤에 이 인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근데 후반부 중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섬뜩하고 무서우면서 처연한 장면이 있는데 물속에서 네. 처단하는 장면. 네. 이 장면을 꼽겠습니다. 제가 명대사로 뽑았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너 착한 놈인 거 안다. 그러니까 나 죽이는 거 이해하지? 근데 그 장면이 사실 대사가 말이 안 되는 대사잖아요. 너 착한 놈인 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죽이는 거 이해하지. 이게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라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송강호 씨를 보게 되면 물이 일단 가슴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추우니까 상대방은 또 묶여 있으니까 죽을 걸 알고 벌벌벌 떨고 있죠. 근데 그 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마주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어떤 그런 박차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도 상대방이 착한데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너 착한 놈인 거 안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보지 않고 주변을 보면서 얘기해요. 차마 눈을 못 맞추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해하지라고 할 때 정면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지? 상대방한테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히고 다시 나오죠. 나오면 그 버둥거리는 상대방을 쳐다볼 때 복수를 끝낸 자의 후련함이 아니에요. 그 자신도 굉장히 벌벌벌 떠는 것처럼 숨이 차서 물을 막 이렇게 뱉어내면서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끝까지 보는 것이 의식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자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 같은 태도로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그 죽음을 응시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송강호 씨 연기 같은 것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 이름이 또 동진이어가지고 선배가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림자 넘어갔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9번째로 말씀드릴 작품은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송강호 씨가 수많은 연기를 했는데 저는 밉게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표정이든 뭐든. 네네. 근데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어떤 캐릭터들은 약간 소시민적이고 내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미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절한 금자 씨. 단역이지. 그렇네. 너무 단역이어서 네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특히 이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네. 사실은 우리가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을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이냐?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굉장히 구수한 삼촌 같은 느낌으로 연기를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톤 자체가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처음에 이렇게 딱 넘어오게 된 김태우를 이렇게 안아줄 때 네. 어서 오라고 한 다음에 따뜻하구만 이렇게 네. 하는데 저 그 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따뜻하구만. 정말로 어떤 그런 따뜻함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을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저거 아닌가요? 네? 조심하라고. 그림자 넘어왔어. 넘어왔어, 이거. 네. 넘어오는 얘기. 네. 네. 초코파이. 역시 그걸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형을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공화국에선 왜 이런 거 못 만드나 몰라. 네? 형, 응? 안 내려올래?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렇죠. 그럴 때 씹고 있던 이 초코파이를 꺼내고 손에 든 채로 일갈하죠. 내 꿈은 말이야. 언젠가 우리 공화국이 남조선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과자를 만드는 게야. 그 장면을 정말 뛰어나게 연기를 알았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면을 보면 그 인물의 위험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게 굉장히 정색하는 연기인데 거기서만 끝나면 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다 정색하고 얘기를 하고 씹어 뱉었던 초코파이를 다시 입에 넣습니다. 네. 그리고 말을 돌리죠, 분위기를. 그때까진 어쩔 수 없이 이 초코파이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아, 관둡시다. 노인네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전환해주는 한 씬 안에서의 그런 연기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생활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머를 가지고 있죠. 따뜻하죠. 그리고 위험, 근엄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형 같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Oh, he treats me with respect. He says he loves me all the time. He calls me 15 times a day. He likes to make sure that I'm fine. You know, I've never met a man who's made me feel quite so 절대 안 secure. 죽는다는 He's not 뜻이야. like all them other 이걸 boys. 빨간색. 이것도 빨간색이야. 딱 잡아 그냥. 무조건 딱 잡고 하는 말이. 마지막 장면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넘버 3 장면을 안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군요. 네. 넘버 3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다가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약간 사투리가 되니까 흉내내보고 싶은 네이티브 스피커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해보세요. 아니 뭐 아까 잠깐 했잖아요. 네. 제가. 하셨죠. 네. 근데 이게 그 사실은 톤 자체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말은 더듬고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마음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대사로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대단하게 또 이게 뭐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중국집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얘기할 텐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 후배들인 거죠. 그렇죠. 어두움의 업계에 있는 후배들인데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어. 자꾸 이 장면을 보면 다시 봐도 너무 감탄스러운 게 언제 말을 더듬을지, 언제 그 리듬을 잠깐 끊어줄지, 언제 가속시킬지, 언제 물을 마실지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봐,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최영이가 딱 잡아 그냥. 무조건 딱 잡아. 잡고 하는 말이 아이씨, 야, 이 파라 네 살 아니야? 이러면서 또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이 파 치울 때까지. 그럼 무대포 정신, 무대포. 그게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한 씬 자체를 그 장면을 심지어는 원테이크로 찍었거든요. 하나의 긴 롱테이크로 찍었는데 그 긴 롱테이크 속에서 사실상 배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 혼자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개인기라면 약간 좀 폄하가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연기력의 가장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주는 거의 최상급의 그런 코미디 연기가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최민식, 안석규라는 엄청난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 뭐 대단한 연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은 송강호 씨가 아닌가? 지금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넘버 3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영화 자체가 또 워낙 굉장히 뛰어난 영화예요. 또 90년대 말에 나왔던 어떤 사실은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네. 많은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하고 권하고 싶은 그런 명대사도 정말 많고요. 불안당을 설명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자는 개에게는 결코 햇빛이 비치지 않아라는 명대사들이 정말 많은데 그 대사들을 다 살려냈던 그런 아주 걸출한 연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어떤 연기 이런 걸 꼽아야 될 텐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개를 오늘 꼽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 그럼 기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세 개를 네. 오로지 송강호 씨의 연기에 국한해서 송강호 연기 베스트 3편을 꼽으면 뭘까? 네. 탑3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저는 인물의 내면의 갈등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연기를 펼친 작품을 3개를 꼽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밀정입니다. 스파이 영화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이중 스파이라는 건 그런 연기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정말 뛰어나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사도를 꼽고 싶은데요. 사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데 그 연기를 정말 뛰어나게 했던 것 같고 특히 너는 미쳐서 아비를 죽인 이 대사를 할 때 그 소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두 번째로 꼽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밀양입니다. 밀양에서의 그 톤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뛰어난 연기를 꼽으라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톤을 생각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뒤에서 묵묵히 서 있을 것 같은 남자의 캐릭터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양을 저는 송강호 씨의 세 번째 연기 탑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다 동의가 되지만 영화가 다르네요. 아, 네.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는 3편을 꼽으라면 역시 고민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꼽으라면 박쥐, 네. 밀양, 그리고 변호인. 네. 연기에만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강호 씨가 뭐 워낙 뛰어난 연기자지만 특히 이 3편의 연기가 약간 좀 서로 다르기도 하고 3편의 연기가 정말 제 입장에서 너무 감탄스러운 뛰어난 연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3편을 꼽아봤습니다. I need to live in dreams today.
네, 이렇게 해서 어느 때보다 약간 특집 분위기가 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리스트 하니까 좋네요. 좋죠. 네, 많이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또 이게 송강호라는 배우여서도 가능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한국 영화의 얼굴, 송강호라는 바다라고 저희가 주제를 했고요. 부제는 송강호 연기 베스트 10 이렇게 해서 10개의 장면을 통해서 송강호라는 배우를 지난 20년간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준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